건강한 주치. 우리가 기다리는 그녀 왔습니다. 정재당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 반갑습니다. 오늘은 좀 더 밝아 보이세요. 오늘요? 네, 제가 맞았나요? 네, 사실 지난 주말에 네. 그 선배님 두 분이 같이 운영하시는 병원에 놀러 갔었는데 네. 병원에 놀러 갔더니 이제 그 피부 관리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피부 관리를 좀 받고 가라. 네네네. 그래서 저는 관리 받을 게 없다. 그다음에 우겼더니 네 눈엔 그게 다 안 보이냐며. 그래서... 강제 관리를 좀 받고 왔는데 네. 이게 뭐 받는다고 바로 효과 있는 건 아니고요. 사실은 네. 잡티 부분에 지금 그 다 테이블 붙여놨어요. 그래서 가려져서 안 보이는 거고 이 테이블 띄면 다시 보여요. 잠시입니다, 잠시. 그래서 얼굴이 환하게 네. 밝아졌지만, 네, 잠시라도. 와, 피부 받을 때 아프셨을 것 같은데. 전, 사실 깜짝 놀랐어요. 네. 처음에는 제가 이 피부 미용 분야 쪽에는 사실 문외한이라서, 네. 미용하는 분들이 어떤 방식으로 용어를 쓰는지를 잘 몰랐거든요. 그것도 선택하는 거죠. 이게 그쵸, 뭐 그쵸. 용어 자체가 뭐 토닝을 받고 가라, 뭐 이래서 저는 토닝이라 그래갖고, 우리 보통 토너 그러면 맞아. 마사지, 스킨 뭐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화장품을 이렇게 발라주는 마사지인가 보다. 그래서, 뭐 그 정도 제가 받을 수 있죠. 그랬더니, 잠깐 누워서 뭐 이거저거 하라 그러더니 뭐 로션도 발라주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게 끝났나 보다 했더니 갑자기 레이저를. 그건 마치 이런 표현을 저희 환자분이 예전에 한 적이 있습니다. 비둘기 100마리가 자기 얼굴을 쪼는 것과 같은 느낌이다. 네. 진짜 깜짝 놀랐어요. 누워갖고. 그래서 와. 누워서 움직이지 못하고 계속 네, 움찔. 계속. 움찔. 저는 한 번 받아봤는데 다시는 네. 받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전 네. 아픈 거 진짜 싫어하거든요. 와. 저는 주사 놓는 건 좋아하지만 맞는 거 싫어하고. 눈 두덩이에 살이 네. 보이지 않나요? 레이저 쏠 때마다. 거기 눈꺼풀이 보여요. 눈앞이 번쩍번쩍하는 네, 느낌인데 눈두덩이 쪽이 피부가 연약해서 뭐가 생기면 되게 아픈 동네인데 거기 진짜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이걸 한 번만 받으면 효과가 없다. 네. 여러 번 받아야 된다라고 하셨지만 네. 저는 아마 다시 받지 않게 될 것 같습니다. 사양하고 또 이렇게 오셨다는 정재당님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네. 또 일반 의약품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해볼 예정입니다. 네. 지난주에 질문이 참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약이 저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 우리가 보통 병원에 가지 않고 해결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 약국에서? 대부분 약국에서 해결을 하는데 이 약국에서 약을 사 먹을 때 약을 너무 모르고 드신다는 게 참 저는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요 약을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좀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알고 먹을 수 있을까 생각을 많이 해보는데 이거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네. 다들 뭐 감기약 주세요, 두통약 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 그 약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목적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감기약, 두통약, 뭐 설사약, 뭐 장염약 이렇게 어떤 질병이나 상태를 얘기하고 약을 받는데 사실 약은 그런 식으로 분류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뭐 두통약 주세요, 생리통약 주세요가 아니라 약은 자기의 효과에 따라서 이름이 붙여지거든요. 해열제, 열을 내리는 거, 진통제, 통증을 없애는 그렇죠. 거, 뭐 진해거담제. 그런 기침과 가래를 없애주는 거. 그런 식으로 약은 자기의 효과에 대해서 이름이 붙는 거지. 네. 두통약, 생리통약 이렇게 증상에 대해서 이름이 붙지를 않아요. 그래서 저는 다만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게 약을 구입할 때는 그 약의 효능에 맞추어서 약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별거 아닌 차이 같지만 약을 접근하는 관점에 차이가 좀 생기면서 이해가 훨씬 좀 높아지거든요. 네. 전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약국 같은 데서 약을 사면 늘 설명서가 들어있어요. 네. 그거 읽어봐야 돼요? 그거 어떻게 다 읽어요? 그렇죠. 하루에 몇 번까지 먹을 수 있다. 저는 이거는 읽는 편이거든요. 네. 뭐 성인은 1일 뭐 몇 번까지. 맞습니다. 부작용 부분들을 다 읽다 보면 세상에 먹을 수 있는 약이 없어요.
그 보통 효능 효과가 전체 페이지의 한 5% 정도 차지하고 나머지 95%는 이 약의 주의사항과 부작용에 대해서 쭉 나열이 돼 있는데 네. 아무리 안전하다라고 알려져 있는 약도 그게 몇 페이지씩 돼요. 가능한 모든 거는 다 적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실제로 그 안에 적혀 있는 것 중에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것들도 있고 보기 정말 어려운 것들도 있긴 있어요. 다만 약의 설명서 중에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될 거는 1회 용량. 그러니까 한 번에 몇 개를 먹어야 된다. 그리고 하루 최대 용량, 하루에 이만큼 이상은 먹지 말아라라는 게 거기에 다 적혀 있어요. 네. 그래서 용법 용량대로만 먹으면 내가 특별히 알레르기라든지 그 약에 과민하지 않는 한은 용법 용량만 지키면 그 약의 부작용을 경험하실 일은 사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죠. 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약에 관련해서 또 혹은 뭐라고 할까요? 질병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뭐 궁금한 것들 있으셨으면 정재당님 나오셨을 때 또 팍팍 물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특히 오늘은 이제 좀 진통제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네. 진통제 되게 많이 드시면서 이게 양가 감정이 있는 것 같아요. 진통제를 드시는 분들은 많이 드시는데 그러면서 이거에 대한 내성이라든지 가장 두려운 거예요. 네. 너의 내성과 이거 이렇게 계속 먹어도 되나? 이러면서 계속 드시는 분들이 많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진통제를 가장 많이 드시는 이유라 그래야 될까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부분의 진통제 광고는 이렇게 하죠. 두통, 치통, 생리통엔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대부분 두통, 치통, 생리통으로 진통제를 사 먹기 때문에 두통, 치통, 생리통엔이라고 광고를 하는 거지 진통제가 두통, 치통, 생리통에만 효과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웬만한 진통제는 전신의 통증에 다 효과가 있고 그 전신 통증에 효과가 있기 때문에 두통, 치통, 생리통 약이 다 똑같은 거예요. 거기 부위에만 딱딱딱 드는 게 아니라 그렇죠. 전신 통증을 관리해 주니까 그렇죠. 어떤 약이 몸에 들어가서 머리로만 가거나 네. 몸으로 들어가서 이빨로만 가거나 치아로만 가거나 이런 식으로 자기가 갈 곳을 타겟팅을 딱 해서 가는 약들이 물론 있긴 있어요. 있긴 네. 있는데 대부분은 전신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현명한 약은 많지 않다는 점. 저도 먹으면서 궁금했던 거 딱 두 가지가 이거 내성이 네. 생길지 안 생길지와 내가 배가 아파서 머리가 아파서 먹는데 이게 머리로는 가는 건가? 이런 거 제일 궁금했어요. 근데 과학은 아직 그렇게까지 발달하지 않았다는 점. 많이들 궁금해 하시나 봐요. 또 그렇죠. 오해도 많이 하시고. 네, 맞아요. 그 생리통 약 그러면 마치 그쪽으로만 가서 거기에만 딱 작용을 할 것 같지만 맞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온몸을 떠돌다가 거기에서 작용을 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다른 데서도 작용을 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나타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진통제는 양대산맥이 있습니다. 양대산맥이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얘기하는 아세트아미노펜 타이레놀 라인이고요. 또 하나는 이부프로펜이라고 하는 굉장히 어려운데 이름이 네. 비스테로이드성 진통 소염제,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제가 없다는. 그렇죠. 스테로이드가 아닌 항염증 작용을 하는 약이라는 뜻인데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스테로이드가 현존하는 양약 중에 항염증 작용이 제일 커요. 그래서 스테로이드 그러면 사람들이 왠지 되게 나쁜 약, 못된 맞아요. 약, 독한 약 이런 반감을 좀 갖게 그렇죠. 편견이 그렇죠? 있지만 현존하는 양약 중에서 그 스테로이드만큼 염증을 아주 되게 드라마틱하게 낮춰주는 약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토피에도 사용이 되고 여러 가지 염증성 질환에 다 사용이 되는데 효과가 좋은 만큼 오래 쓰면 좋지 않기 때문에 장기 사용에 대한 부작용이 있는 거고요. 장기 사용만 하지 않고 단기 사용만으로 효과를 볼 수 있다면 스테로이드가 정말 좋은 약이기는 해요. 단기라고 한다면 한 달에 한 번? 우리가 최장 2주 연속 이상은 쓰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필요할 때에는 고용량의 스테로이드를 쓰는 경우들도 있어요. 장기적으로. 네. 근데 스테로이드가 아닌 그런 염증 치료제가 있고 그래서 크게 나누면 이제 우리가 보통 약국에서 접할 수 있는 약으로 따지면 타이레놀을 포함한 아세트아미노펜 계열의 약물과 이부프로펜, 그러니까 에드빌, 이지엔6, 브루펜, 이런 계열과 낙센, 폭센 해서 무슨 센, 이런 계열까지 해서 이게 딱 두 그룹으로 나뉘는데요. 두 그룹의 결정적인 차이는 약의 효과는 비슷해요. 약의 효과는 비슷한데, 타이레놀 쪽 이 약들은 위장장애가 없고 네. 그다음에 걔네들은 진통 해열 작용이 조금 더 메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위장장애가 없다고 하는 거면 밥 먹고 빈속에 드셔도 크게 무리는 없다라는 네. 거고 밥 먹고 꼭
밥 먹고 먹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통증이 있어서 위장장애 같이 오는 분들이 있어요. 뭐 특히 생리통이라든지 두통이 있을 때 위장장애 같이 오는 분들의 경우는 빈속이다 이럴 때는 이쪽 계열의 약을 드시는 게 좀 나을 수도 있고 이쪽 이부프로펜이라든지 뭐 나프록센 무슨 뭐 이런 계열의 약들은 진통, 해열, 소염 효과까지 다 있는 약들이에요. 근데 다만 얘네들은 아까 말한 것처럼 통증이 있을 때 머리로만 가거나 자궁으로만 가거나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근데 그 통증을 저지하는 과정 중에 이 통증을 저지하는 과정 중에 위에 있는 점막에도 영향을 좀 미쳐서 위장장애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들은 그런 거 좀 무섭네요. 네, 근데 그 아주 무서운 드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걱정이 된다거나 할까? 하지만 그거 외에도 좋은 작용도 있어요. 그게 그 자궁의 수축만 그 통증만 관여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또 좋은 점들도 있기는 하거든요.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얘네가 진통, 해열, 소염 효과가 있는데 대신에 얘네들은 빈속에 드시지 말라라는 항상 그 워닝을 하죠. 그래서 밥 먹고 드세요. 식후 몇 분에 드세요라는 말을 하는 이유가 얘네들이 들어갈 때 약을 보통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양대산맥이라 그랬는데 하나의 큰 걸 또 빼먹었네요. 하나 이제 3대 산맥이 되려나? 탑3. 네, 탑3. 가장 원조. 우리의 아주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진통소염제 아스피린이죠. 네, 아스피린은. 영화에 보면 참 많이 등장해요. 아, 그런가요? 외국 영화 보면은. 아스피린 달라고? 아스피린. 저는 타이레놀이라고 하지 않고 왜 아스피린이라고 할까? 이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아스피린은 정말 그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약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진통제의 거의 시초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타이레놀은, 상품명이고, 아스피린도 상품명이고, 에드빌도 상품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약들이 영화나 드라마에서 상품명으로 그대로 노출되기보다는 보통은 성분명이나 그 나라마다 상품명이 조금씩 그 메인 상품명이 좀 다른 경우들이 있어서 그렇게 들릴 수는 있어요. 근데 아스피린도 마찬가지로 진통, 해열, 소염 작용이 다 있고요. 얘도 아까 말한 이부프로펜 계열과 약간 비슷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얘네들도 빈속에 드시지 말라라는 얘기를 항상 하게 되죠. 아스피린은 사실은 타이레놀이나 다른 약들이 나오면서 약간 판매가 시들해졌었어요. 그래서 왜일까요? 바이엘에서 아스피린이 나오고 그다음에 대안책으로 진통제 시장이 너무 커지기도 했고 타이레놀이 나오고 그 에드빌이 나오면서 아스피린이 혼자 독점하던 게 이제 확 다 이제 분산되고 지금은 아스피린도 대체약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아스피린이 최근에 각광을 다시 받고 있는 이유는 진통제이지만 우리가 보통 진통 목적으로 먹을 때 500mg을 먹거든요. 네. 근데 500mg이 아니라 100mg만 먹으면 얘가 평소에 아까 말한 이 약의 원래 작용 외에 부작용 중에 뭐가 있냐면 피가 나면 원래 바로 멈춰야 되잖아요. 근데 아스피린을 계속 먹었더니 피가 멈추는 속도가 느려지더라. 안 좋을 것 같잖아요. 그렇지만 이게 어떤 작용을 하냐면 심장 질환이 있어서 혈전이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뇌졸중이 생기는 사람들은 몸 안에서 피가 굳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아스피린을 먹이면 어떨까? 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아스피린을 500mg까지는 아니어도 100mg 그 저용량으로 먹이니까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콜레스테롤이 높고 심장 질환이라든지 혈압이라든지 뇌혈관 질환이라든지 이런 위험성이 있는 분들이 꾸준히 먹으면 예방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해서 나온 게 아스피린 프로텍트. 라 그래서 이제 100mg짜리 팔고 꾸준히 바이엘이 다시 회생을 하게 되었죠. 네, 그래서 아스피린 진통제가 우리가 알고 있는 진통 효과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부작용이 또 다른 작용으로 전환이 돼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기는 해요. 여튼 진통 해열제, 진통 소염제, 소염 진통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긴 하지만 대부분의 진통제는 해열 효과를 같이 가지고 있어요. 약국에서 판매하는 수준이거든요. 물론 병원에서는 병원에서 이제 더 강도 높은 진통제들은 해열 효과나 소염 효과가 없고 단지 그 진통 효과만 있는 애들도 꽤 있긴 한데요. 우리가 보통 약국에서 접하는 그 단일 성분 제제들, 진통 효과가 있는 애들은 대부분 해열 효과가 있고 소염 효과도 많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타이레놀을 구입해도 해열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럼요. 타이레놀을 근데 성인들은 진통제로 알고 있잖아요. 그쵸. 애기 엄마들은 다 해열제로 알고 있어요. 어린이 타이레놀 싫어. 그럼 타이레놀 당연히 해열제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진통제와 해열제는 대부분 같은 성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양님께서 닉네임이 약이에요. 해열 진통제로서 아스피린은 이제 퇴물인가요 하셨는데 다시 회생했다고 합니다. 네, 해열 진통제로서 아스피린 근데 전 개인적으로는 참
잘 쓰는 편이에요. 그래서 아스피린이든 타이레놀이든 브루펜이든 본인에게 맞는 진통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맞는 용량을 쓰시는 게 가장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림백두리님께서는 진통제가 단순히 통증만 못 느끼게 해주는 건가요? 아니면 원인이 치료가 되는 건가요? 하셨습니다. 네, 이거는 궁금하실 수 있겠어요. 네. 진통 자체의 현상을 없애준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아스피린이나 이부프로펜 계열의 약들은 진통이 나타날 때 우리 몸에서 통증 유발 물질들이 쫙 나와요. 근데 그 중간 단계를 딱 블럭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통증 유발 물질 자체를 블럭시키는 상황이 되는 거라서 그 아이의 통증을 만드는 애들을 블럭하는 거고 타이레놀 같은 경우는 좀 다른데 통증을 느끼게 되는 역치 자체를 바꿔주는 거여서 통증은 실제로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가 통증을 느끼는 역치를 높여줌으로써 통증을 덜 느끼게 되는 근데 결국에 통증을 없앤다라는 것 자체가 통증의 원인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두통이라 그러면 두통의 원인은 대부분 우리가 과한 긴장과 스트레스 때문에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생리통 그러면 생리를 하기 위해서 자궁이 수축을 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게 원인인데 그 원인들을 다 약으로 없애기는 참 어려워요. 그래서 현상을 막아주고 혹은 현상이 나와도 둔하게 만들어주는 게 진통제의 역할이고 실제로 근본적인 치료를 하려면 좀 더 상위 개념의 관리를 해주셔야 되죠. 그러면 둘 다 맞는 걸 수 있겠네요? 그렇죠. 둘 다 해당되겠네요? 이부프로펜은 통증의 원인에 대한 치료라고 한다면 두통이라 그러면 뭐 긴장 관리라든지 스트레스 관리 이게 사실은 통증의 원인에 대한 치료가 되겠죠. 그래서 이미 근본적으로 들어가서 그렇죠. 통증이 이미 나타난 것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못 느끼게 해주냐 혹은 통증을 줄여주느냐 정도는 되겠지만 통증 자체의 원인은 대부분 그거보다 질병, 그러니까 증상이 나타나기 전 단계이기 때문에 걔네들은 뭐 스트레스 관리 혹은 뭐 생리통 같은 경우는 패턴이기 때문에 이거는 원인에 대한 관리를 하려면 생리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좀 이미 겪어야 되는 좀 그런 것들일 수도 있고 생리통 관리를 하는 방법이 또 따로 있기는 한데 그거는 뭐 나중에 다음에 제가 생리통을 뭐 따로 하게 되면 그때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편두통님께서는 편두통에 이런 진통 해열제 복용은 어떤가요? 하셨습니다. 이게 좀 편두통이라는 단어에 대한 오해가 저희가 좀 많아요. 예를 들면 빈혈도 예전에 했지만 어지럽다고 해서 빈혈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편두통도 마찬가지로 한쪽 머리가 아프다고 해서 편두통은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겪는 두통이 긴장성 두통이라 그래서 그 머리를 둘러싸고 있는 근육들이 꽉 쬐는 거예요. 그래서 두통이 막 꽉 쬐고 쪼이고 짓누르는 것 같고 우리하게 아픈 거는 대부분 긴장성 두통이에요. 그리고 편두통이 있는 분들은 알아요. 딱따구리가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 같다는 표현 쓰시거든요. 막 머리 안에서 누가 망치로 둥둥둥둥둥둥 치는 느낌이 나는데 이걸 박동성이라고 저희는 표현을 하죠. 그래서 박동성 두통이고 두통이 한번 시작이 되면 보통 우리가 느끼는 긴장성 두통보다 강도가 매우 높아요. 그리고 편두통이 있는 분들은 전조 증상이라 그래서 두통이 오기 전에 아우라가 있어요. 그래서 뭐 눈앞이 번쩍번쩍 한다던가. 흐려지거나요? 아니, 그 눈앞이, 제가 요즘 흐려져가지고. 눈앞이 흐려지고 두통이 오시나요? 아니, 그건 아니에요. 전조 증상이 있다길래 요즘 눈앞이 흐려져가지고. 건조해서 안구 건조증일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두통이 오기 전 전조 증상이 보통은 이제 그 눈앞이 번쩍번쩍 섬광이 비친다라고 표현을 하거나 혹은 속이 메스꺼워서 구토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생각해보니까 눈앞이 번쩍인다는 우리 직원이 있어요. 아, 진짜요? 그거는 편두통이 올 가능성이 있네요. 번쩍인 이후에 두통이 와야 돼요. 그러니까 번쩍번쩍 한다고 하던데. 그렇죠. 번쩍번쩍 한다고 해서 두통이 오는 게 아니고 두통이 있는데 이 사람은 두통이 오기 전에 늘 번쩍인다라고 하면 그게 전조 증상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전조 증상까지 있는 경우는 되게 명확한 편두통이고 전조 증상이 없는 부분도 있긴 있어요. 근데 여튼 편두통은 대부분 긴장성 두통처럼 두통만 따로 오진 않고 다른 이제 뭐 그런 그 동반 증상이 되게 많고 박동성 두통입니다. 그래서 편두통보다는 대부분 긴장성 두통인데 긴장성 두통은
대부분은 이런 약국에서 파는 약들로 어느 정도는 해결이 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긴장성 두통의 원인은 과도한 긴장, 스트레스, 뭔가 걱정, 고민 이런 것들로 유발되기 때문에 걔네들에 대한 관리가 돼야 되는 거고요. 편두통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약국에서 파는 의약품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강도로 따지면 긴장성 두통의 2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통증 강도가. 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대부분 병원에서 따로 진통제를 처방용 진통제를 저희가 드리거나 편두통은 빈도가 굉장히 잦을 때에는 네. 미리 그냥 아예 예방약을 처방을 해드리기도 해요. 그래서 꾸준히 그냥 약을 먹는 거죠. 그래서 예방약까지 드실 정도면 한 달에 여러 차례 이상의 뭐 매주 막 이렇다 혹은 한 달에 2-3번씩 꼭 두통이 와요. 이런 경우들은 예방약을 먹는데 왜냐하면 긴장성 두통은 머리가 아프고 말지 정도지만 편두통은 일상을 하기가 되게 어려운 정도의 통증이기 때문에 보통은 예방약을 빈도가 잦으면 권하기는 하죠. 그래서 이게 두통약을 보통 어느 정도까지 개인이 약국에서 사서 먹어서 해결해도 되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보통 통상적으로는 한 5일 정도 이상 약을 먹어야 될 정도가 되면 병원에 가시길 권장을 하죠. 5일 연속 네. 이렇게. 네. 두통 때문에 그렇게 5일 연속 약을 먹게 된다면 병원에 가시는 것도. 그렇죠. 중년 공시생님께서는 아이에게 쉽게 먹일 수 있는 방법, 아이에게 약을 쉽게 먹이는 방법이 있는지, 뭐 사탕이랑 먹인다거나 뭐 그런 것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 나중에 참고하려고요라고 하신 걸로 보아 현재 안 해보신 거죠? 네. 아이용은 따로 있습니다. 시럽과 뭐 추업을 이렇게 해갖고 아이가 딸기맛 나는 씹어먹는 약이라든지 이런 게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아, 요즘은 애들 약 맛있게 먹나 봐요, 그래도. 저도 생각했는데 그 오렌지 생약. 그 냄새도 싫었고 코 막고 먹었던, 이렇게 꿀꺽 삼켰던 기억이 나거든요. 브루펜인가 봐요. 그러게요, 브루펜인가 봐요. 그 오렌지색이라면 브루펜이 상징적이었고 타이레놀은 빨간 시럽이었거든요. 이 상징성이 없어진 게 이 색소가 몸에 안 좋다 그래서 그 이제 엄마들이 되게 민감해하니까 모든 회사에서 시럽의 색을 다 뺐습니다. 그럼 이제 브루펜 다 하얀색이에요? 전부 다 투명해요 지금. 먹일 때 힘들 것 같은데 차라리 주황색이면 낫지. 뭐 향과 맛은 아마 그대로일 것 같은데 색을 뺀 것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겠냐면 약간 약의 상징성이었는데 그게 없어졌고요. 네. 그리고 또 아이들이 씹어 먹을 수 있게 나오는 약도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갈아 먹이면 안 된다라는 얘기 무슨 얘기냐면 제형이라는 게 있어요. 뭐 예를 들면 타이레놀 서방정, 뭐 서방님이 드시는 건 아니겠지만 그게 하얀색 타이레놀이랑 노란색 타이레놀이던데. 그렇죠. 꽉이 다르죠. 그래서 노란색이 있고 하얀색인데 서방정이라고 나온 거 뭐 ER 그럼 우리 뭐 옛날 드라마 생각을 하겠지만 응급실 뭐 ER이 아니라 서방정이라는 건 천천히 방출된다라는 것의 표현이에요. 서방. 그래서 타이레놀 서방정이라든지 뭐 서스펜 서방정이라든지 무슨 서방정이라고 나와 있는 것들 혹은 캡슐에 들어 있는 것들, 코팅이 되어 있는 것들 이런 거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얘네들이 위 안에 들어가서 녹는 속도 혹은 뭔가 어디쯤 위치까지는 아직까지 코팅이 벗겨지지 않고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타겟 이게 다 있기 때문에 완전히 원래 그런 정제인데 코팅도 안 되어 있고 그냥 알약으로 아무런 코팅이 안 되어 있는 건 그냥 가루로 드셔도 사실 큰 무방할 것 같지만 걔네들 자체도 서방정 같은 경우도 그냥 코팅이 크게 되어 있지 않은 것처럼 보이기는 하거든요. 근데 걔를 물에다가 탁 녹이면 반 뚝 갈라서 반은 화르륵 녹아버리고 반은 천천히 녹습니다. 우와. 이게 몸속에 들어가서 8시간 지속 효과를 나타내게 하려고 일부러 그렇게 제형을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그래서 8시간 지속, 6시간 지속 이런 게 있구나.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갈아서 먹으면 낭패죠. 걔가 원래 유도했던 걸 못 느끼게 되고 또 한 가지는 천천히 드시면 안 되겠구나. 천천히 방출되기 위해서 뭐 예를 들어 타이레놀 2알을 2알을 드세요 그러거든요. 보통 2알을 들면 2알의 반, 그러니까 총 한알은 빨리 방출이 되고 총 한알은 천천히 방출이 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 2알을 다 갈아서 한 번에 먹어버리면 큰일 나는 거죠. 용량이 2배가 되니까. 그래서 이 약의 용법과 용량은 웬만하면 지켜드시되 그러니까 알약을 못 드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의외로 많아요. 그런 분들은 약사에게 바로 그 자리에서 문의를 하셔야 됩니다. 알약을 못 먹는데 갈아줄 수 있느냐, 갈아 먹어도 되느냐, 혹은 시럽이 있느냐, 이렇게 그 자리에서 문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 알겠습니다. 한울 아라빠님께서는 과음 후에 두통이 있을 때 이거 먹으면 좋지 않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하셨습니다.
이 술 먹은 다음 날에 진통제, 두통 때문에 진통제 드시는 요거는, 이런 거죠. 타이레놀은, 하루에 최대 드셔야 되는 양이 4g. 이니까 500mg짜리 8개가 가장 맥시멈 하루 최대 용량이에요. 그리고 이부프로펜 같은 경우도 브루펜이라든지 에드빌 이런 것도 아스피린도 하루 최대 용량이 다 정해져 있을 텐데 문제는 타이레놀의 하루 최대 용량이 되게 민감한 이유가 과용량을 꾸준히 섭취했을 때 간 손상을 나타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약은요, 우리 몸에 들어가면 무조건 2가지 루트를 선택적으로 거치게 돼요. 간 아니면 신장이에요. 심장 아니고 신장입니다. 콩팥. 간 아니면 콩팥을 거치게 돼서 그 라인을 거쳐서 대사가 되면서 이제 몸 밖으로 배출이 되는 과정이 다 필요한데 네. 이부프로펜과 아스피린은 콩팥이에요. 그리고 타이레놀은 간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약제들이 이 양쪽을 거치게 돼서 네. 어떤 약은 간, 어떤 약은 신장, 어떤 약은 골고루 이런 식으로 가는데 간의 원래 기능에 문제가 있던 분들은 간에서 대사되는 약을 드시게 되면 많이 힘들 수 있어요, 간이. 그래서 간의 원래 기능에 문제가 이미 있는 분들의 경우는 병원에서 약을 지을 때 혹은 약국에서 약을 드실 때 내가 간 기능이 좀 안 좋다라는 얘기를 꼭 하셔야 되는데 내가 피곤하다고 해서 간 기능이 안 좋은 건 아니라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요즘 너무 피곤한데 간이 좀 안 좋은 것 같다라고 추정한 뒤에 병원이나 약국에서 제가 간이 좀 안 좋아서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큰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 기능이 좋지 않다라고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분들은 이미 검진과 검사를 통해서 기정사실화된 분들, 간염에 있다던가 간경화가 있다던가 간에 어떤 다른 질환이 있는 분들은 간의 기능이 보통 일반적으로 정상인 사람들에 비해서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네. 이런 분들이 타이레놀을 포함해서 각종 수면제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보통 먹는 약들 중에서 간에서 대사되는 걸 먹어버리면 가장 대표적인 게 술이죠. 이런 걸 먹어버리면 간이 아무래도 무리를 받잖아요. 그러면 얘네가 이제 그 간의 손상을 또 유발하기도 하기 때문에 간 손상 이 이제 가장 타이레놀의 핫 이슈라고 한다면 아까 말한 아스피린과 이부프로펜이 위장장애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술 먹고 다음날 머리가 아픈데 속이 안 아프시겠어요? 당연히 이거는 아픕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걔네들을 또 먹는다. 네. 저희가 예전에 더 안 좋아지겠다. 네, 의사들끼리 이제 레지던트 때였나 친구들이랑 토론을 막 했어요. 술 먹은 다음날 타이레놀이 좋을까? 이부프로펜이나 아스피린이 좋을까? 이런 거 저희가 막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결론은 머리 아플 때까지 마시면 안 된다가 결론. 이건 둘 다 뭐가 좋다라고 말하기 참 어려울 것 같다. 근데 평소에 간 기능에 이상이 없었던 분들이라면 타이레놀도 좋지만 다음 날까지도 숙취가 남아있다는 거 이미 간이 아직도 일을 하고 있다는 게 돼서 타이레놀을 얹어서 더 고생을 시키기엔 좀 미안하잖아요. 네. 근데 속도 막 울렁울렁거리고 빈속인데 거기다가 대고 또 그 위장장애를 일으킬 만한 걸 먹자니 좀 그렇고 결론은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어서 숙취는 물과 당으로 해소하시는 게 가장 좋다라는 거. 네. 약으로 숙취를 해소하시려고 하면 큰일 납니다. 와, 잘 알겠습니다. 그러게요. 술을 막 엄청 먹어놓고 그걸 또 회복한다고. 네. 약을 먹는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좀. 그쵸. 굉장히 모순된 행동이죠. 네. 그래서 이게 단일 성분의 제제들에 대해서만 지금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네. 예를 들면 타이레놀 그러면 아세트아미노펜, 에드빌 그러면 이부프로펜, 아스피린 그러면 아세트살리실릭 엑시드 이런 식으로 단일 성분에 대해서만 쭉 말씀을 드렸는데 문제는 우리가 보통 접하는 약들이 대부분 복합적인 성분의 약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성분 저 성분을 섞어놓고 약을 만드는 거죠. 예를 들면은 종합감기약 같은 느낌인가요? 그렇죠. 종합감기약.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게보린. 펜잘. 개보린도요? 그렇죠. 여러 가지 성분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개보린 성분표를 보시면 아세트아미노펜 몇 미리그램, 카페인 몇 미리그램 이런 식으로 한 3-4가지 성분이 섞여 있어요. 네. 통증을 가라앉히는 진통 효과가 있는 성분들을 조금씩 섞어서 또 하나의 새로운 조합을 만들어낸 약들인 거죠. 그래서 그런 약들의 경우는 성분을 모르고 보통 약 이름을 보고 저희가 사기는 하지만 대부분 타이레놀 그런 에드빌처럼 단일 성분의 제제들과 개보린, 펜잘 이런 것들의 제제들의 진통 효과가 아주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지만 본인에게 좀 잘 맞는 그런 진통제를 골라서 드시면 되고요.
진통제에 대한 내성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네. 내성이라는 건 꾸준히 장복했을 때 생기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꾸준히 먹고 그 꾸준히 먹다가 갑자기 안 먹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진통제를 꾸준히 먹을 일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진통제 내성에 대해서는 일단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뭐 한 달에 한 2, 3일 정도 뭐 그렇게 드신다고 해서 진통제 내성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뭐 정량 이상을 꾸준히 드시게 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네. 어떤 특정한 여러 뭐 내 만성적인 통증이라든지 뭐 수술을 받고 나오셨다든지 네. 혹은 뭐 허리 통증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진통제를 꾸준히 드시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의 진통제는 내성을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게 모든 약이 다 내성이 있을 것이다. 네. 모든 약을 먹다가 끊으면 뭐 문제는 그 약을 다음에 더 모든 약을 먹다가 어느 순간에 용량을 늘려야 될 것이다라고 하지만 대부분의 우리가 알고 있는 진통제 약국에서 파는 것들은 내성은 없고요. 우리가 먹는 것 중에 카페인이 들어있는 진통제들 중에서 카페인의 내성이 저희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랑 약간 혼돈해서 개념을 생각하시는 거지 많은 카페인이 없는 그런 두통약들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내성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네. 잘 알겠습니다. 갑자기 생각났는데 고등학생 때 한 친구가 생리통 때문에 너무 힘들어했던 거예요. 그래서 네. 그 친구는 정말 고생하는 친구였는데 생리통량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호실에 갔는데 문이 닫혀 있었죠. 그래서 저는 제가 그때 반장이었거든요. 창문을 어떻게 열어가지고 들어가서 너 타이레놀 먹어도 된다. 왜냐면 양호실 타이레놀은 있었거든요. 네, 양호실 문을 땄군요. 타이레놀 먹어도 된다고 했더니 그 친구가 이건 생리통약이 아니잖아.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저는 아니 이거 듣는데 괜찮아 너 먹어 이렇게 했는데 그 친구가 되게 반신반의하면서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 생각해보니까 진통제였기 때문에 통하는 거였네요. 그렇죠. 그 친구가 저를 되게 의심했을 텐데. 다만 그런 건 있어요. 그 어떤 통증엔 어떤 진통제가 좀 더 낫다 이런 기준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두통이다라 그러면 타이레놀이나 이부프로펜이나 뭐 크게 뭐 이렇게 차이 나진 않는다. 그럼 뭐 취향에 따라 골라 드세요 이럴 수 있고 생리통이라 그러면 타이레놀보다는 네. 이부프로펜이나 아스피린이 좀 더 효과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위장 장애가 같이 오는 분들은 타이레놀을 선택하시는 게 낫다. 뭐 요 정도. 그래서 그 통증을 유발하는 과정과 통증이 유지되는 그 동안에 나오는 여러 가지 화학물질들이 있잖아요. 몸에서. 네. 걔네들 때문에 요런 통증엔 이게 좀 더 나아요라고 저희가 권장을 해드리긴 해요. 그래서 뭐 만성적인 뭐 허리 통증에는 혹은 네. 뭐 관절염에는 그런 식으로 의사들이 약을 좀 그때그때 조합을 해서 드리기는 하지만 약국에서 저희가 사 먹는 일반적인 두통약 수준에서는 크게 고민을 안 하시고 본인이 다만 이건 기억해 두셔야 되는 게 내가 먹었던 약에 대해서는 기억을 좀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어떤 약을 먹고 있는지도 기억해야 되고. 그래서 다음에 예전에 제가 그 환자들 보면 네. 두통이 있어서 약을 약국에서 먹었는데 효과 없어서 왔어요. 약국에서 뭐 드셨는데요? 그러니까 그냥 주는 대로 먹었는데요.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네. 그래서 주는 대로 드시는 건 좋긴 하지만 약사를 믿고 주는 대로 드시는 건 좋긴 하지만 내가 어떤 약을 먹었는지를 알아야 어떤 약에 효과가 있고 어떤 약에는 효과가 없는지를 조금 개인적으로 알게 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도 요즘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어르신들이 뭐 네. 혈압약을 먹는데 또 어디선 또 당뇨약을 받고 네. 뭐 이러면서 약이 중복되는데 뭐 그런 것도 있다고 하니까 내가 뭐를 먹는지 네네.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요. 뭐 요즘에는 그 작년부터였나 그런 약에 대해서 특정 약물이 이렇게 뭐 중복 처방되는 걸 막기 위해서 처방에 대한 그 공유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작년 정도부터는 작년이었나 올해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네. 그 제도가 시작이 돼서 저희도 병원에서 예를 들면 이분이 그 처방을 했는데 딱 워닝창이 뜨는 거죠. 경고창이 뜨면서 이 사람 지금 이 약에 대해서 며칠치 처방 받았는데 근데 환자분이 가끔 얘기를 안 할 때가 있어요. 환자분 3일 전에 어디에서 이거 처방 받으셨어요? 딱 그러면 신기하다. 네. 이게 어느 병원에서 얼마큼 처방받았다 이런 게 다 뜨는 건 아니고요. 네. 지금 현재 내가 처방한 게 약물이 3개다. 근데 그중 하나가 며칠치 겹친다. 요 정도가 딱 나와요. 그러면 특히나 이제 이런 거 얘기 안 하고 약 여기저기서 받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러면 어디서 이렇게 받으셨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다 나오나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네네. 네, 모든 약에 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니고 저희가 중복 처방됐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는 위험한 약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리가 되고 있다는 점 명심하시고요.
그래서 그 대신에 약국에서 사는 약들은 저희가 관리가 안 돼요. 기억해 두셔야 병원 처방 정도는 점. 저희가 이렇게 관리가 되지만 약국 약은 전혀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한울 아라빠님께서는 근육통에 파스를 붙이는데 예. 자주 사용하는 거 좋지 않을 것 같아서 최대한 자제합니다. 얼마나 자주 사용해도 되나요? 하셨습니다. 파스가 종류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가 그 약국 이야기가 오늘 안 끝나면 다음번까지 하려고 했는데 네. 파스 종류가 크게 나누어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찜질 파스와 약물이 들어있는 파스. 찜질이라면 화끈화끈거리는 화끈하거나 시원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찜질하는 효과가 있는 파스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약이 들어있는 파스가 있어요. 그래서 약이 들어있는 파스는 뭐 그런 거죠. 관절 이런 데 하는 거? 케토톱, 트라스트 뭐 이런 계열의 약들인 거죠. 네, 그래서 뭐 카타플라즈마가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약들인데 찜질에 들어가는 그런 파스들은 정말 뭐 크게 파스에 대한 알레르기나 파스에 대한 그 파스 때문에 화상을 입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파스의 찜질 효과, 그 약하다기보다는 파스에 특이적인 반응을 하는 거고 화상을 입거나 혹은 접촉성 알레르기 뭐 이런 게 되게 심하면 파스 붙인 자리 다 막 수포 나고 막 난리 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파스가 본인한테 일단은 여러 장 붙이신 거 보니까 괜찮으신가 봐요. 그런 경우는 찜질 파스 같은 경우는 뭐 크게 제한이 되어 있지는 않아요. 다만 약물이 들어있는 파스들은 약이 들어있기 때문에 너무 온몸에 다 붙이시면 약의 과한 흡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약물 파스는 그 안에 보시면 용법 용량이 잘 나와 있으니까 그거를 잘 보고 붙이시는 게 좋고, 관절염 파스라고 오해를 많이 하잖아요. 아까 제가 진통제를 우리나라에선 두통, 치통, 생리통 약으로 판다는 것처럼 파스를 관절염 파스라고 파는 거는 관절염 환자가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모든 파스는 관절에만 붙이는 게 아니고 그런 파스는 사실 어디에 붙여도 효과는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대신에 파스를 남용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파스가 예전에 보험이 됐었는데 요즘엔 보험이 안 되거든요. 워낙 파스 남용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파스 남용을 많이 하는 분들 때문에 파스는 이게 그게 약간 중독성이 있나 봐요. 시원하고 뜨뜻하고 그런 찜질에 중독성이 있는 것 같은데, 근육통이 많이 심하지 않다면 파스 사용을 최대한 좀 최소화하시는 게 제일 좋고, 내가 운동을 해서 근육통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 근육통이 힘드시면 운동량을 조절하셔야 되고, 운동을 일부러 근육을 만들려고 운동을 하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육의 양을 키우기 위해서 운동을 할 때는 사실 통증이 불가피해요. 그런 경우는 파스를 붙이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 파스 남용은 좀 자제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바르는 건 어때요? 바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진통제가 들어있는 게 있고 그냥 찜질용만 있는데, 뭐 예를 들면 맨솔에당 같은 경우는 그 마사지를 이제 같이 하게 약간 이렇게 바르면서 마사지도 같이 하고 막 이러면 효과가 있고, 피부를 통해서 약물이 이제 흡수가 되는 거니까. 근데 그런 애들도 마찬가지로 너무 자주 많이 바르시면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시에스타님께서는 저는 사랑니가 이렇게 아프거나 혹은 치통이 있을 때 나프록센 나트륨을 먹는데 이 부작용이 있다고 언뜻 들은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부작용이 있어요? 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게 그대로예요. 위장장애가 있을 수 있고, 얘네는 이제 나프록센 나트륨은 아까 그 이부프로펜과 같은 비슷한 계열의 약들인데요. 위장장애가 있을 수 있으니까 빈속에 드시지 말아라 정도가 가장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드리는 부작용이고, 부작용 말을 열거하면 그 약봉지 뜯어보시면 알겠지만 끝도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가장 큰 건 약에 알러지가 있으시면 그분들은 드시면 안 되겠지만, 가끔 드셔서 괜찮았던 걸 보면 알러지는 없으신 것 같고, 다만 빈속에 드시지 말고 하루 지켜야 할 용량을 꼭 지키시고, 지금 현재 치통이라고 하셨잖아요. 사랑니나 치통은 약으로 해결할 게 아니라 치과를 가셔야 돼요. 이게 어금니 쪽에 통증이 있어서 진통제를 먹어야 될 정도면 이거는 빨리 치과 치료를 받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치과는 무조건 빨리 가는 게 이득이에요. 알겠습니다. 천천히 갈수록 무조건 이거는 돈이 더 많이 들거나, 제가 이제 병원에서 일하면 응급실 밤에 치통으로 응급실 오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근데 응급실에 올 정도 되면 이미 그 아내가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그러게 될 때까지 두지 마시고 최대한 빨리, 우리나라처럼 치과 치료 잘 받을 수 있는 데가 없어요. 빨리 가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치과는 또 많이 무서워하시는 것 같아요.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가? 저도 싫어하는데요.
산까치님께서는 비형 간염 치료제를 복용하는 사람에게는 진통제는 어떤 게 적절할까요? 하셨습니다. 비형 간염 치료제를 복용하고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네. 그 간 기능이 지금 정상으로 돌아오신 분들은 사실 큰 제한은 없어요.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비형 간염 치료를 하고 있는 사람들도 타이레놀을 먹어도 무방하다라고는 하지만 네. 본인들이 조금 찝찝하고 불안하기 때문에 잘 안 드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아스피린이나 이부프로펜 계열의 약들을 많이 드시고요. 네네. 비형 간염 같은 경우는 비형 간염 환우회라고 하는 게 인터넷에서 굉장히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형 간염 환우회를 가시면 거기에 이제 그 비형 간염에 대한 모든 정보와 비형 간염 환자분들의 일상과 직장생활, 사회생활, 혹은 뭐 여러 가지 뭐 약물에 대한 가이드 이런 것들이 잘 나와 있으니까 비형 간염 환우회예요. 이게 약간 비슷한 이름에 다른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좀 가보시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우리 시에스타님께서는 무섭다고 해주셨는데 나중에 네. 치과 가서 그 금액표 보고 더 무서울 수도 있으니까. 이게 뭐 금액의 문제이기도 하는데요. 더, 이게 네. 어떤 경우가 있냐면 그 안에서 골마요. 골마서 네. 일이 커지면 그 다음부터는 응급 상황입니다. 아유, 네, 저희 네. 치과의 유일한 응급 상황. 병원에 있다 보면 치과 선생님들이 새벽에 나와야 되는 되게 유일한 응급 상황인데 네. 일이 정말 커집니다. 그래서 으아. 치통은 우리가 보통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통증 중에 사실 굉장히 일상적으로 괴로운 통증이긴 하잖아요. 네. 방치하지 마시고 꼭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병원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사악한 마녀님께서는 심하게 체했을 때 편두통이 오고 눈도 심하게 아프고요. 잠시 후 구토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 먹는 약이 있나요? 하셨습니다. 일단 심하게 체했을 때 구토를 하는 게 현상적으로는 가장 깔끔하긴 한데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이게 체했을 때 두통과 어지럼증과 식은땀을 같이 동반하는 게 되게 일반적인 현상이고요. 네네. 그래서 이때는 가장 급하게 할 수 있는 건 편의점에 가서 바로 활명수와 소화제를 사서 활명수와 소화제 2개를 동시에 이제 확 먹어버려서 네. 내려가면 다행이고, 그 다음에 혹은 뭐 바깥에 산책을 좀 한다던가 등을 뭐 두들긴다던가 아니면 손을 딴다던가, 손 따는 것도 사실 의학적으로 약간 뭐가 있다 그러지? 그 의학적인 뒷받침이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해보다가. 콜라는 어때요? 콜라는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는데, 콜라 뭐 한두 모금 정도는 시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콜라 한 병 자체는 너무 많으니까 네. 뭐 종이컵 한 컵 정도는 먹어보는 건 시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튼 체한 분들에게는 소화제가 약국에서 파는 소화제는 그냥 소화 효소제와 그 활명수 같은 경우는 탄산이 이제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네. 약간 소화를 좀 도와줄 수 있는데 완전히 꽉 채해서 정말 꼼짝도 안 하는 경우는 구토를 하는 게 차라리 억지로라도요? 예, 억지로는 아니고 그 정도 되면 나올 거예요. 자연스럽게 조금만 자극해줘도 네. 그게 나은데 구토를 할 때 저희가 가장 걱정하는 게 뭐냐면 너무 갑자기 많은 양의 구토를 하다가 네. 뭐 좀 이제 구토물이 목으로 다시 넘어가서 걸린다던가 네. 혹은 구토를 나오면서 식도에 손상을 주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걱정을 하는 건데요. 체하지 않을 수 있다면 제일 좋겠지만 만약에 체하면 이제 일단은 소화제를 약국에서 사다가 혹은 편의점에서 사다가 바로 드시는 방법, 그리고 손을 따는 거를 하려면 바늘이 항상 깨끗해야 한다는 점 명심하시고. 약국에서 파는 수지침 이런 건 어때요? 아, 그런 게 파나요? 네, 이렇게 뚝 펜처럼 쑥 누르면은 침이 탁 찔러주고 그 침은 버리는 거예요, 바로. 약국에서 해주나요? 아니요, 팔아요. 그 똑딱이를 팔아요? 네네. 비쌀 텐데. 그렇게 비싸지 않던데요? 저 구입했는데. 일단은 손을 따는 효과는 이런 거예요. 그 사람이 긴장을 했을 때랑 이완을 했을 때 우리 자율신경계 중에 어렸을 때 배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있어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네. 날란가 모르겠는데 교감신경은 긴장을 막 했을 때 나타나는 신경이에요. 기절 얘기할 때 해주셨죠? 그렇죠. 그래서 교감신경은 막 사람이 긴장을 하면 심장도 콩닥콩닥콩닥하고 위는 움직임을 탁 멈추는 상태가 되는 거죠. 네. 부교감신경은 반대로 심장도 느려지고 위는 이제 소화계통 운동을 이렇게 잘하는 상황이 되는 건데 네. 그 손을 딴다는 건 어떤 거냐면 손 따기 전에 우리가 그 행사가 있잖아요. 등도 치고 막 맞아요. 손에 막 피 이렇게 막 물고 모으고. 막 여러 가지 하면서 사람을 계속 긴장을 타게 만드는 거죠. 그러다가 아주 그 긴장의 절정 손을 묶고 그 바늘을 갖다 댔을 때 그 긴장의 절정을 딱 느끼게 네. 한 다음에 네. 그 다음에 피를 봤을 때 그 안도감. 끝났다라고 했을 때 부교감신경이 확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위가 움직이게 된다. 요런 원리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앞에서 그렇게 실감나게 긴장을 하고 계시는데요. 막 이렇게 막 피가 콸콸콸 나와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네. 그런 또 검은 피 나온다고. 맞아요. 거긴 당연히 검해요. 지금 따도 검해요. 공복 때나. 네. 공복에 따도 검해요. 네,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럼 그 어떤 약간 그 세레모니의 의미가 있는 거고요. 그 세레모니와 그 딱 쓸 때 이 시커먼 피 좀 봐라라고 했을 때 이제 나는 다 나았다라고 믿게 되는 그 안도감. 그것이 바로 체한 것이 해소될 때의 원리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너무 지저분한 걸로 10손가락을 다 딴다, 뭐 이런 얘기는, 굳이 그렇게까지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막 예전에 막 코에 바르고 이런 분도 있었는데. 그게 뭐예요? 콧기름을 발라야 막 깨끗해진다면서. 완전 더러운데요? 그쵸. TV 같은 데 보면 나오잖아요. 콧기름 막 이런 데 바른다고. 굉장히 더럽네요. 시트콤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데서 봤던 기억이 납니다. 네. 마칠 시간이 다 돼가는데, 마지막으로 까망이님의 네. 질문만 보고,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빈혈약, 위장약 같이 복용하는데, 이번 2달째시래요. 첫 번째 달에 먹던 빈혈약은 변 색깔만 달랐고 변비도 없었는데, 이번 약은 배가 하루에 몇 번씩 살살 아픕니다. 네. 빈혈약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빈혈약의 가장 대표적인 변비가 대변이 까매지고 변비가 생기는 게 빈혈약의 대표적인 부작용이에요. 철분제제니까. 근데 이게 사람마다 자기한테 맞는 빈혈약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여기 회로바 얘기해 주셨는데, 네. 그게 맞는 분들이 있고, 그걸 먹으면 변비가 생기는 분들이 있어서, 약간 자기에 맞게 골라 드시면 돼요. 예전에 드시던 거를 찾아서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모든 사람에게 다 이렇게 똑같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네. 쪽비더람님께서는 일체 모든 약은 안 먹습니다. 항체가 떨어질까봐. 올바른 방법인가요? 하셨는데요. 일단은 우리가 먹는 약과 항체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보통 진통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스스로 극복해야 된다라고 믿는 분들이 있고, 네. 틀린 말은 아니에요. 다만 그 선을 넘지만 않으시면 돼요. 뭐냐면, 어떤 약이든, 일상생활을 저희가 이 불편하게 만드는 통증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약을 드시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견뎌내고 참고 함으로써 내가 생활에 특별한 손실이 없으면 그렇게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다만, 아주 일상생활이 불편할 정도의 힘든 거를 막 억지로 참아내면서 네. 약을 안 드시는 건 약간 저희로서는 좀 미련하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그치만 웬만한 건 그냥 자연스럽게 견뎌나가면서 약 없이도 지낼 수 있었다라고 하시면 사실 틀린 방법은 아니에요. 다만 병을 키우는 경우는 안 될 것 같아요. 약을 안 먹고 어느 정도 견뎌보다가 며칠 이상 혹은 이게 점점 갈수록 증상의 빈도가 잦아지거나 증상의 정도가 커지게 되면 그때는 반드시 병원을 찾아가시는 게 좋습니다. 약을 진통제나 소화제나 감기약을 먹는 것과 내 몸의 면역력과는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되 만약에 약을 최대한 안 먹는다 하더라도 본인의 그러니까 진통이 점점 커지느냐, 빈도가 네. 점점 잦아지느냐, 이런 것들은 이렇게 좀 관찰을 하셨다가 병원에 가시는 게 좋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일반 의약품에 대해서 할 얘기가 많아서 약들 할 얘기가 많아서 2탄을 해봤는데요. 사실 소화제 얘기는 꺼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연고, 파스 이거 할 얘기 많은데. 그러니까요. 그것도 3부로 넘기는 걸로 하겠습니다. 바늘로 혼자 따시는 분도 계시네요. 대단하세요. 와. 보통 용기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보통 용기가 필요한 게 아닌 것 같은데 대단하십니다. 네. 오늘 정재장님과 함께한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오늘도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네. 정재장님 보내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더불어 행복한 세상 국민